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정말 고마워. 가을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알지 못했다. 새벽 4시 30분, 인천 재래시장 근처 다가구 옥탑방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이가을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겨울 찬바람이 낡은 유리창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가을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렸다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교복이 걸린 옷걸이 옆에는 분식집 앞치마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가을은 망설임 없이 앞치마부터 집어들었습니다. 학원 가방은 책상 구석에 그대로였고 대신 배달앱 로고가 찍힌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핸드폰 보조 배터리, 물티슈, 그리고 접어둔 비닐봉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냉장고 위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밥 데워 먹고 다녀, 엄마. 엄마 미나의 글씨체는 늘 둥글고 따뜻했습니다. 가을은 냉장고를 열어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그냥 찬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희미하게 났지만 밥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작은 방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빌딩 청소 알바를 하고 새벽에 겨우 들어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가을은 문틈으로 엄마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잠든 표정만큼은 평온했습니다. 가을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가을은 손을 호흡 불며 시장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거리는 아직 조용했지만 시장 쪽에서는 벌써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소 상인들이 트럭에서 박스를 내리고 생선 가게에서는 얼음을 깔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익숙한 풍경을 지나 행복 분식이라는 간판 앞에 섰습니다. 가을아, 왔구나. 분식집 주인 김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사장님은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분이었습니다. 가을은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을 씻고 김밥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단무지, 당근, 시금치, 햄, 계란, 지단.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김밥 20줄만 먼저 말아줘. 아침 손님들 많을 거야. 가을은 고개를 끄덕이고 김발을 펼쳤습니다. 김 위에 밥을 얇게 펴고 재료를 순서대로 올렸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6개월째 이 일을 하면서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김밥을 마는 동안 가을의 머릿속은 비교적 고요했습니다. 학교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같은 것들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저 김밥을 말고 썰고 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새벽 배달 기사들,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 가을은 주문을 받고 김밥을 포장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숫자 계산은 조금 느렸지만 사람들 표정을 읽는 건 빨랐습니다. 누가 급한지, 누가 피곤한지,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김밥 2줄이요. 급해요. 네, 바로 싸드릴게요. 가을은 빠르게 김밥을 담고 포장했습니다. 손님은 돈을 건네며 고마워요라고 짧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가을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작은 감사의 말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8시가 되자 아침 러시는 끝났습니다. 김 사장님이 남은 김밥 한 줄을 가을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아침 거르지 말고 먹어. 감사합니다. 가을은 김밥을 들고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가을은 시장 안쪽으로 조금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장 구경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물건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들이 어우러진 소음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카디건을 입은 노인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중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슬슬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 모두가 자기 일에 급했습니다. 가을도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나도 지각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김밥을 가방에 넣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가을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눈빛마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숨이. 노인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을은 급히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무, 배추, 사과 같은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은 장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여기 벤치에. 노인을 가까운 벤치로 안내하면서 가을은 노인의 카디건 단추를 보게 됐습니다. 낡은 카디건이었지만 단추 하나만큼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은빛 금속 단추에 무언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야. 잠깐만 쉬면. 하지만 노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가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로 나가 택시를 세웠습니다. 다행히 빈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님, 제일 가까운 병원이 어딘가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인천중앙병원 있어요. 가을은 노인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에는 15,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오늘 버스비와 점심값으로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가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돈을 쓰면 학교까지 걸어가야 하고 점심은 굶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손을 보자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기사님, 이 돈으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을은 15,000원을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기사는 잠시 가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 너도 같이 갈 거야? 저는 학교 가야 해서요. 할아버지 부탁드려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가을은 택시를 바라보다가 땅에 놓여진 장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가을은 장바구니를 들고 근처 과일 가게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잠깐 맡아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찾으러 오실 거예요. 그래, 여기 놔둬. 내가 잘 보관해 둘게. 가을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가을은 생각했습니다.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도 똑같이 했을 거야. 손해보더라도 누군가 도와야 할 때는 돕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노인의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 같은 그런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첫 교시가 시작된 후였습니다. 가을은 교무실로 가서 지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피곤한 표정으로 가을을 바라봤습니다. 이가을 또 알바냐? 그 말에 가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라는 말이 유독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가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가 우선이야. 알바는 줄이도록 해. 가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바를 줄이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교복 수선비는 모의고사 응시료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은 그저 내라고만 답하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인천중앙병원 응급실에서는 노인 윤기환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전도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협심증 발작이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누가 모셔다 드렸나요? 기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한 학생이. 그 학생 이름을 모르겠네요. 다행히 빨리 오셨습니다. 안정을 찾으셨으니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환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학생, 왼손에 작은 별 모양 점이 있던 학생, 그리고 그 학생이 물었던 밥은 먹고 다니냐는 질문에 쑥스럽게 웃던 모습, 기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도 저런 나이였을까? 20년 동안 찾지 못한 딸과 손녀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기환은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가을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수업을 듣고 있었고 가을이 들어오자 몇몇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가을은 시선을 피해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또 알바냐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또라는 단어가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가을이 학교보다 알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모르실 겁니다. 가을이 왜 새벽에 일어나서 분식집으로 가야 하는지, 15,000원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그 돈을 택시비로 쓰고 나서 점심을 굶어야 한다는 걸. 가을은 주머니에서 빈 지갑을 꺼내 만져봤습니다. 정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지? 친구한테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을은 친구들에게 기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하네, 공짜로 먹으려고 붙어 다니네 같은 말들을 들으며 따돌림을 받았던 기억. 그때부터 가을은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교실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시장 어디쯤에서 노인이 다시 장바구니를 찾으러 왔을까? 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오늘 15,000원은 의미 있게 쓴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가을은 가방에서 아침에 받았던 김밥을 꺼냈습니다. 이미 식어서 딱딱해진 김밥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실 뒤쪽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고개를 들자 축구부 에이스 장태호가 교실 한가운데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학교에서 인기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태호는 가을의 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교실에 남아있던 몇몇 학생들이 장태호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가을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호와는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내 앞에 선 거지? 그때 교실 한쪽에서 핸드폰을 든 배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라이브 시작합니다. 서연은 학교에서 가장 팔로워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거의 전교생이 서연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일같이 학교 일상, 급식 리뷰, 친구들과의 수다를 라이브로 송출했습니다. 조회수와 댓글, 좋아요 수에 목숨을 거는 학생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벌써 수십 명이 접속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태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을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을은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두근거림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이가을. 태호가 가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교실 앞 모든 시선이 가을에게 쏠렸습니다. 가을은 숨을 참았습니다. 나랑 사귀자. 그 순간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의 핸드폰 화면에서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헐 대박, 장태호가? 이가을이? 진심이야? 같은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갔습니다. 가을은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장난일까? 하지만 태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니, 진지한 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실 안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야? 설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좋아해 준다는 게, 특히 학교에서 인기 많은 태호 같은 학생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왜 하필 지금? 왜 라이브 중에? 가을이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이 크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벌칙 고백 현장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교실이 폭소로 터졌습니다. 태호는 곧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진지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장난스러운 웃음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미안. 내기 져서 한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라. 가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벌칙, 내기, 장난. 그 단어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잠깐이나마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서연의 핸드폰 화면에서는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키읔 진짜 믿은 것 같은데. 이가을 표정 봐. 키읔. 가난해도 눈은 높네. 장태호한테 기대했나 봐. 키읔. 현실 자각 필요. 댓글들은 잔인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을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가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여기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더 놀림감이 될 게 뻔했습니다. 가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어디가?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참에 도착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을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누가 들을까봐 소리를 삼켰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새벽부터 일하고 학교 와서 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는 뭘 잘못한 거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날 놀림감으로 만드는 거야? 가을은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묻었습니다. 벌칙 고백. 그 세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벌칙으로 고백받을 정도의 사람인가?
그렇게 우스운 존재인가.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소에도 높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가을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가 오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을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고개를 들자 보건교사 이주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주희 선생님은 학교에서 유일하게 가을이 편하게 느끼는 어른이었습니다. 늘 학생들 얘기를 들어주고 강요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주희는 가을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가을에게 건넸습니다. 가을은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주희의 목소리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가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장난당했어요. 어떤 장난? 가을은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벌칙 고백, 라이브 방송, 댓글들. 말하면서도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주인은 조용히 듣다가 가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을아, 이건 장난이 아니야. 가을이 주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주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건 학교폭력이야. 신고할 수 있어. 학교폭력? 그 단어가 가을에게는 낯설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주먹으로 때리거나 돈을 빼앗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로 놀리는 건 그냥 학교 생활의 일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이 아니야. 너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한 거야. 라이브로 송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어. 이건 명백한 언어폭력이자 집단 따돌림이야. 주희의 말이 가을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을은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자신 같은 사람은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신고하면 달라질까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장은 못해. 하지만 적어도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 이건 복수가 아니라 보호야. 너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복수가 아니라 보호. 그 말이 가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참지 않는 선택, 말하는 선택, 신고하는 선택. 가을은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사귀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건실로 와. 내가 도와줄게. 천천히 내가 준비됐을 때 하면 돼.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여전히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늘 벌칙 고백 재미있었죠? 하며 웃고 있었고 댓글창에는 키읔키읔키읔 꿀잼 같은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 댓글은 달랐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님? 저 학생 진짜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학교폭력 아니야? 그 댓글들은 금방 다른 댓글들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교실 한쪽 구석 영상 동아리 학생 강도윤은 조용히 그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지만 신고하지 못해 평생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도윤은 녹화를 멈추고 파일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줄 수 있게. 학교가 끝나고
가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노인을 도왔던 일, 지각을 했던 일, 그리고 교실에서 벌칙 고백을 당했던 일.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을은 계단을 올라가며 한 계단 한 계단이 유독 높게 느껴졌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자 엄마 미나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가을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가을아, 왔어? 오늘 마트에서 계란이랑 파 싸게 팔아서 계란말이 해줄게. 미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목소리만큼은 밝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딸 앞에서만큼은 웃으려고 애쓰는 엄마였습니다. 가을은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가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미나는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을 내려놓고 급히 가을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가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꾹꾹 눌러 담아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나는 가을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가을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태호의 벌칙 고백, 배서연의 라이브 방송, 잔인한 댓글들,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면서도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엄마에게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가을의 이야기가 끝나자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학교 간다. 그 애들 학부모랑 선생님 다 만날 거야.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안 돼. 왜? 이런 걸 참고 있으면 안 되지. 엄마까지 욕먹을까봐 싫어. 가을의 말에 미나는 멈칫했습니다. 가을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면 사람들은 가정환경을 따질 겁니다. 편의점 알바하는 엄마, 옥탑방 사는 집, 새벽부터 일하는 딸.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면 가을은 더 위축될 게 뻔했습니다. 미나는 가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딸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게, 딸이 이런 일을 겪게 만든 게, 우리 가을이, 넌 아무 잘못 없어. 알지? 응. 그 애들이 잘못한 거야. 절대 내 탓이 아니야. 미나의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가을은 엄마의 품에서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어? 가을은 보건실에서 주의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신고는 복수가 아니라 보호라는 말.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말. 나 신고하려고. 학교 폭력으로. 미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보건 선생님이 도와주신대. 근데 엄마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 당연하지. 엄마가 꼭 같이 있을게. 그날 밤 가을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을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첫 교시가 시작되기 전 보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의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을아, 왔구나. 어서 들어와. 보건실 안에는 책상과 의자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가을을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내가 준비됐을 때 시작하자.
가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서류 한 장을 꺼내 가을 앞에 놓았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서였습니다. 여기 적으면 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기억하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쓰는 게 좋아. 가을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첫 글자를 쓰자 조금씩 안정이 됐습니다. 일시 2025년 11월 18일 점심시간. 장소 2학년 2반 교실. 가해자 장태호, 배서연. 가을은 어제 일어난 모든 일을 적었습니다. 벌칙 고백이라는 말을 듣고 느꼈던 수치심, 라이브 방송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 댓글창에 올라온 조롱의 말들. 적으면서 다시 그때의 감정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건 기록이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신고서를 다 작성하자 주희가 말했습니다. 영상이나 캡처 같은 증거가 있으면 더 좋은데 혹시 있어? 가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너무 황급히 교실을 나와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가을아. 영상 동아리 학생 강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보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USB 메모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도윤은 USB를 가을에게 건넸습니다. 가을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라이브 영상 전체를 녹화했어. 배서연이 방송 시작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댓글창도 다 보여. 가을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아니야. 나 중학교 때 왕따 당했었거든. 그때 신고 못해서 지금도 후회해. 내가 참지 않기로 했다면 나도 같이 할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나를 도우려 한다는 걸. 주인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태호가 교실로 들어오는 장면, 가을에게 고백하는 장면, 서연이 벌칙 고백이라고 외치는 장면, 그리고 댓글창에 쏟아지는 조롱들. 이거면 충분해. 명백한 증거야. 주인은 영상을 신고서와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이제 절차가 시작될 거야.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어. 그동안 힘들면 언제든 보건실로 와.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실로 돌아가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신고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친구들이 가을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좀 과한 거 아니야? 장난인데 신고까지 해? 요즘 애들은 별걸 다 신고하네. 가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지? 복도를 지날 때도 눈치를 받았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도 가을을 쳐다보며 속닥였습니다. 점심시간, 가을은 혼자 급식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같이 밥 먹던 친구들도 슬쩍 피했습니다. 가을은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신고한 게 잘한 일일까? 아니면 그냥 참고 넘길 걸 그랬나? 하지만 보건실로 돌아가는 길에 주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가을아, 지금 힘들지?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아직 이해 못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주희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가을은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가을은 학교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가을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윤만이 가끔 괜찮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2교시가 시작되기 직전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2학년 2반 이가을 학생, 교장실로 오세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가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장실 호출, 좋은 일로 불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을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 번호판도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학생들이 창에 달라붙어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뭐야? 연예인? 재벌 아니야? 우리 학교에 무슨 일이래? 가을도 잠깐 차를 쳐다봤지만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교장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가을은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교장실 안에는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리고 멀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 그리고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노인. 가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노인. 바로 일주일 전 시장에서 만났던 장바구니를 들어드렸던 병원까지 함께 갔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 윤기환은 가을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장바구니 들어주고 병원까지 같이 가준 학생이죠? 정말 고맙습니다. 가을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장이 소개했습니다. 이가을 학생, 이분은 윤화그룹 명예회장이신 윤기환 회장님이셔. 내가 생명을 구했다더구나. 윤화그룹.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이자 IT, 건설까지 손대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장님을 내가 도왔다고? 기환은 가을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가을은 얼떨결에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환은 가을의 손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가을의 왼손 손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별 모양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엄마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을에게 우리 집안 여자들의 표시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환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머니 성함이 혹시 이민아? 아니, 윤민아? 가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엄마 이름을 알지?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 엄마 이름인데. 기환은 뒤로 물러서며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기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내가 20년 동안 찾던 내 손녀일지도 모르겠구나. 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 나를 20년? 기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 둘째 딸이 집을 나갔어. 이름이 윤민아. 그리고 왼손 손등에 작은 별 모양 점이 있었지. 내 엄마처럼. 가을은 교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손녀, 외할아버지, 윤화그룹.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하나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기완이 건넨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최지연이 내민 봉투도 함께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감사의 뜻으로 준비하신 겁니다. 최지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가을은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한 번에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엄마가 얼마나 편해질까. 몇 달치 월세를, 밀린 공과금을, 병원비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나는 그냥 위험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도운 것뿐인데, 대가를 바라고 도운 게 아닌데. 교실로 돌아가자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왜 교장실에 불려갔는지, 아까 학교 앞에 섰던 벤츠는 누구 차였는지.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가을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현관문을 열자 엄마 미나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팔을 썰고 있던 미나가 가을을 보고 웃었습니다. 가을아, 오늘은 일찍 왔네? 배고프지? 금방 밥할게. 가을은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나는 가을의 얼굴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가을은 주머니에서 명함과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미나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윤화그룹 명예회장 윤기환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커덕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환 아버지가...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을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 시장에서 노인을 도왔던 일, 오늘 학교에 찾아온 일, 그리고 노인이 했던 말들. 내가 20년 동안 찾던 내 손녀일지도 모르겠구나는 말까지. 미나는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미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을아, 엄마가 숨긴 게 있어. 가을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내 외할아버지 맞아. 가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정말 외할아버지라고. 그럼 엄마는 정말 윤화그룹 딸이었다는 거야? 미나는 식탁에 앉아 20년 전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본명은 윤미나였다는 것. 강남 대저택에서 자랐다는 것. 20살 때 아버지가 정해준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집을 나왔다는 것. 이미나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것.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미나는 쓰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사랑 없는 결혼으로 불행했거든. 나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 그럼 아빠는? 미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가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을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20년 동안 혼자, 너 하나 키우면서 버텼어.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 넌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미나는 가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을은 엄마의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재벌가 딸에서 옥탑방 알바생으로 그 모든 시간을 나 하나 키우기 위해 버텨온 거구나. 근데 엄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찾으려고 했다면서요? 근데 왜 못 찾으셨을까요? 요즘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잖아요. 미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해. 내가 집 나온 직후에 쉼터에서 잠깐 지냈거든. 거기서 일자리도 소개받고 병원도 다녔어. 근데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기록들이 다 사라졌더라. 사라졌다고요? 응.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 같아. 아버지가 날 못 찾게 만든 거지. 가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날 저녁 윤화그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락했습니다. 이틀 후 가을과 미나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윤화그룹 회장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은 평생 이런 집은 텔레비전에서만 봤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고 긴 정원을 지나 현관까지 안내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기환이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 앞에서 기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증오했던 아버지,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환은 일어나 미나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가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가운 표정, 윤세영 부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지금 무슨 쇼예요? 세영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미나를 보는 눈빛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영아, 내 동생이야. 그리고 손녀고. 동생이라고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을 이제 와서 동생이라고 부르라고요? 세영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가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세영아, 그 말은. 아버지,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회사 일도, 언론 관리도 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라고요? 세영은 미나와 가을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상속, 지분, 언론 리스크.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가족인지 확인부터 해야죠. 세영아. 기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하세요. DNA 검사. 그래야 저도 납득할 수 있어요. 미나는 세영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언니, 나 기억 안 나? 어렸을 때 언니가 피아노 가르쳐줬잖아. 내가 초코파이 좋아하는 것도 알잖아. 20년이면 기억도 희미해져요. 검사하세요. 세영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검사하자. 나도 확실히 하고 싶으니까. 가을과 미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을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언니가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집에 도착하니 밤이었습니다. 가을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수십 개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메시지,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들. 가을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메인 화면에 기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새로 나타난 윤화그룹 숨겨진 손녀. 과연 우연인가? 가을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에는 가을의 가정 환경이 자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옥탑방, 알바하는 고등학생, 편의점 일하는 엄마. 그리고 기사 중간에는 장태호의 벌칙 고백 라이브 영상 캡처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관심받기 위해 거짓으로 접근한 건 아닌지 의문. 그 문장이 가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을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창을 보니 더 끔찍했습니다. 돈 노리고 접근한 거 확실. 재벌 만나려고 일부러 도운 거 아님? 벌칙 고백당할 정도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희가 의심으로 뒤집혔습니다. 가을은 그저 위험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도왔을 뿐인데 세상은 가을을 계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나가 기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려준 적도 없는 내용인데. 미나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엄마. 가을은 급히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미나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을아. 119. 가을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가을은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관상동맥 중증 협착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해요.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시술비와 입원비 포함해서 약 1,700만 원 정도입니다. 1,700만 원. 가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통장에는 200만 원도 없었습니다. 500만 원 수표는 아직 현금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더해도 부족했습니다. 가을은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된 것도, 악플이 달린 것도 모두 내 탓 같았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도운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신고를 한 게 잘못이었을까? 가을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최지연 비서실장 명함.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가을입니다. 아, 가을 양. 무슨 일이세요? 가을은 목이 메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쓰러졌어요. 수술비가 1,700만 원이 필요한데 대신 엄마에겐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서 18살 소녀는 처음으로 세상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을은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운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가을 보호자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 수술비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께서 수술비 전액을 대신 납부하셨습니다. 가을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전액이요? 1,700만 원 전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입금됐습니다. 익명 처리 요청이 있어서 후원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최지연에게 전화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도와주신 거구나. 가을은 눈물이 또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미나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미나는 가을을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을아, 엄마가 미안해. 또 걱정시켰지. 엄마, 괜찮아요. 이제 수술만 잘 받으면 돼요. 근데 수술비는 어떻게? 가을은 원무과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전액을 납부했다고.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그런 천사가 어디 있다고.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버텨왔던 시간들, 딸에게 미안했던 순간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이, 세상이 완전히 냉정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 후 스텐트 시술이 진행됐습니다. 가을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을은 복도를 서성이거나 의자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제발 아무 문제 없이 끝나길 바랐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가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협착된 부분에 스텐트를 삽입했고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가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나는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피곤함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을은 엄마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미나는 가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병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기환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비서실장 최지연도 함께였습니다. 기환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와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미나는 기환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 증오했지만 그리웠고 원망했지만 보고 싶었던 사람. 네, 아버지. 괜찮아요. 기환은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아빠가 미안하다. 2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미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늙은 얼굴, 후회로 가득한 눈빛.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를 찾으셨다고 했죠? 그럼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경찰에도 수소문했지. 근데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 마치 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상했어요. 제가 집 나온 직후에 청소년 쉼터에 잠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자리 소개도 받고 병원도 다녔어요. 근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 그 기록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기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제 기록을 지워서 아버지가 저를 못 찾게 만든 거죠. 가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엄마의 흔적을 지웠다니.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일을 한 걸까요? 기환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조사를 시켰어. 20년 전 회사 내부 인트라넷 접속 기록을 다 뒤졌지. 서류에는 날짜와 시간, 접속자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미나가 집을 나간 직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기환은 특정 부분에 형광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내 쉼터 기록이 삭제된 시점이랑
병원 기록이 사라진 시점, 그리고 이 접속 기록. 미나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삭제 시점과 접속 시점이 정확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속자 정보에는 윤세영 비서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가 그럴 리 없어요. 언니는. 미나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가을은 기사와 라이브 영상이 함께 나온 걸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언론에 나갔을까요? 그것도 정확히 자극적인 부분만 골라서. 그럼 이번 기사도. 가을의 말에 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회사 홍보팀을 통해 흘렸을 거야. 미나는 침대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언니,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어주던 언니, 그 언니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막았다니. 한편 학교에서는 가을에 대한 소문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입원한 후 가을은 며칠간 학교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가을이 없는 동안에도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벌 손녀라더니 일부러 접근한 거래. 돈 얻어 내려다가 걸린 거 아니야? 그래도 벌칙 고백당할 정도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친구들은 가을 자리를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가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의심부터 하는 걸까요? 일주일 후 가을은 다시 학교에 나왔습니다. 엄마 상태가 안정되고 병원에서 보호자 없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을은 교실에 들어서며 친구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의심, 경계. 다양한 감정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가을은 자리에 앉아 일부러 핸드폰을 꺼놓고 교과서를 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는 주변 소음에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함께 앉으려 하자 가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괜찮아. 너까지 이상하게 보일까봐. 난 상관없어. 나 원래 이상한 애로 통하잖아. 도윤의 농담에 가을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도윤은 유일하게 가을 편에 서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한 안내문이 왔습니다. 가을과 미나, 기환 모두 병원에서 체열과 유전자 검사 샘플을 남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말에 세 사람은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에 모였습니다. 간호사가 차례로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가을은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따끔한 통증을 느꼈지만 그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환이 가을에게 물었습니다. 가을아, 무섭니까? 조금요. 만약 아니라고 나오면 어떡하죠? 기환은 가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넌 내 손녀야. 혈연이 아니어도 넌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 말이 가을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길고 답답했습니다. 미나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학교와 집을 오가며 엄마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을과 미나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을아, 엄마가 너한테 들려준 얘기 있잖아. 왼손 손등 별점이 우리 집안 여자들 공통점이라는 거. 응, 기억해요. 그게 진짜야. 할머니도 있었고, 나도 있고, 너도 있지.
윤 씨 집안 여자들한테만 나타나는 거래. 가을은 자신의 왼손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별 모양 점. 어렸을 때는 그냥 점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혈연의 증거였습니다. 연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시장에서 낯선 할아버지 만난 거.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5살 때였나? 시장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너한테 과자 사주고 가셨어. 그때 그분이 내 손등 별점을 보고 눈물 흘리셨던 기억이 나. 그게 외할아버지였을까요? 아마도 아버지가 혼자 변장하고 시장 다니는 걸 좋아하신대. 그때 우연히 우리를 본 거겠지. 근데 말을 못 걸었겠지. 언니가 막아놨을 테니까. 가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진짜 외할아버지였다면 그분은 손녀를 바로 앞에 두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셨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집 나왔지만 완전히 잊은 적은 없어. 특히 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그랬지. 아버지가 손녀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자존심도 있었고 또 두려웠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기 싫었어. 아버지가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이 꼴이다 하실까봐. 가을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을이 어렸을 때 자주 아프던 일 미나가 밤새 말발을 하며 버텼던 날들, 그래도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가을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막연히 느끼던 세상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지? 왜 엄마와 나를 20년 동안 숨겨야 했던 거지?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지? 가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고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지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가을은 달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가을이고 윤가을이고 누구에게도 숨겨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기완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가을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나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었고 가을 혼자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을은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기완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완은 가을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앉아라, 가을아. 가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완의 표정을 살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복잡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완은 봉투를 가을 쪽으로 밀었습니다. 직접 보는 게 좋겠다. 가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가을의 눈이 숫자 하나에 멈췄습니다. 99.99% 윤기환과 이민아의 부녀관계 확률 99.99% 윤기환과 이가을의 조손관계 확률 99.99% 가을은 서류를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왼손 손등의 별점, 엄마의 이야기, 모든 정황이 그걸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명확하게 확인되니 실감이 났습니다. 그럼 진짜 제가 회장님 손녀예요? 기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가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손녀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이었습니다. 기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 가을아. 넌 내 손녀야. 그 말이 가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회장님의 손녀가 아니라 내 손녀. 그 차이가 가을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환은 가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았어. 내 엄마를, 그리고 너를. 이제야 만났구나. 카페 안달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기환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을아,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 할아버지가 있어. 내 엄마 옆에도.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엄마와 둘이서만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저녁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가을이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두 사람이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가을아,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지금 당장 포털 들어가 봐. 너 기사 또 났어. 이번엔 진짜 심각해. 가을은 급히 핸드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윤화그룹, 숨겨진 손녀 DNA 인정. 하지만 재산 노린 접근 아니냐 논란. 기사를 클릭하자 더 끔찍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는 내용과 함께 벌칙 고백 영상 전체가 기사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캡처가 아니라 영상 전체였습니다. 태호가 고백하는 장면부터 서연이 벌칙 고백이라고 외치는 장면, 그리고 가을이 교실을 뛰쳐나가는 장면까지. 댓글창은 또다시 지옥이었습니다. DNA 맞다고 해도 접근 자체가 의심스러움. 우연치곤 너무 완벽한데? 저런 애가 재벌 손녀라니 웃기네. 벌칙 고백당할 정도면 인성 문제 있는 거 아님? 가을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여전히 가을을 공격했습니다. 미나가 가을의 핸드폰을 집어 기사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흘린 거야? DNA 검사 결과는 우리랑 병원, 그리고 회장님 비서실만 알았는데 바로 그때 도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가을아, 내가 추적해봤어. 이 영상이랑 기사 어디서 나온 건지. 어디서? 윤화그룹 홍보대행사 서버야. IP 로그 확인했어. 영상이 그쪽 서버에서 언론사로 넘어갔어. 가을은 숨이 막혔습니다. 학교 애들이 아니라 안에서 흘린 거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을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가을아, 이거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그리고 정보 유출이고 증거 다 모아뒀어. 경찰 신고해야 해. 가을은 전화를 끊고 미나를 받습니다. 미나는 이미 기환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참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같은 시각 윤화그룹 홍보대행사에서는 직원 문가연이 책상 앞에 앉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가연은 30대 초반의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양심에 걸리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전 윤세영 부회장에게서 메일이 왔었습니다. 이가을 관련 부정적 이미지 부각, 과거 학교 일화, 가정환경 등을 각색해서 언론에 배포할 것. 가연은 그 지시를 따라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벌칙 고백 영상을 구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후 댓글들을 보며 가연은 후회했습니다. 18살 학생이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는 건가? 그것도 자신이 손녀인지 확인하려고 한 것뿐인데. 가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하기로. 가연은 윤세영이 보낸 메일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서버 접속 기록, 영상 유출 경로,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연은 윤하그룹 비서실과 공익 변호사에게 동시에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익명으로 보낼까 고민했지만 가연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책임지기로 한 이상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완은 자료를 받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일에는 윤세영의 명확한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가을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 대중이 의심하도록 만들 것, 윤하그룹과 연결되는 것을 막을 것. 세영이가 내 손녀를 이렇게까지. 기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큰딸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경영권을 지키겠다고, 회사를 보호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공익 변호사 한다은이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한다은은 40대 초반의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주로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을 맡아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한다은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가을과 미나를 만났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상 배임, 여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가을의 질문에 한다은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깁니다. 제가 보장해요. 법정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친자관계 공식 확인 및 명예훼손 관련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 당일 가을은 처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천장, 엄숙한 분위기, 판사석 위국기. 모든 게 낯설고 긴장됐습니다. 미나와 기완이 가을 옆에 앉았습니다. 건너편에는 윤하그룹 법무팀과 윤세영 측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세영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가을과 세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영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 증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다은이 일어섰습니다. 윤기환 회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기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다은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가을 양과 어떻게 처음 만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환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시장에서 있었던 일 협심증 발작이 왔던 순간 가을이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택시에 태워준 일, 모든 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기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때 이가을 양이 회장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학생은 그저 위험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도운 것뿐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다은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시장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기환이 장바구니를 들고 비틀거리는 장면,
사람들이 지나치는 장면, 그리고 가을이 달려와 부축하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가을이 지갑에서 15,000원을 꺼내 기사에게 주는 장면, 할아버지 병원까지 모셔다 드려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장면, 그리고 가을이 학교로 걸어가는 모습,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의 선의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가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가을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선서했습니다. 한다은이 물었습니다. 이가을 양, 그날 왜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나요? 그냥 위험해 보여서요. 아무도 안 도와주시길래 제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누구신지 알았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허름한 옷 입으신 할아버지인 줄만 알았어요. 만약 회장님인 걸 알았다면요? 가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도왔을 것 같아요. 사람이 위험한데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요. 가을의 답변에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한다은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터에 문가연이 제보한 메일이 떴습니다. 윤세영이 홍보대행사에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이가을 과거를 파헤치고 부정적 이미지로 각색하라. 대중이 의심하도록 유도하라. 명확한 지시 문구였습니다. 이어서 서버 접속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벌칙 고백 영상이 홍보대행사 서버에 업로드된 시각, 그리고 그 서버에서 여러 언론사로 파일이 전송된 기록. 모든 게 타임스탬프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윤세영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세영은 침착하게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 메일을 보낸 게 맞습니까? 세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세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맞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세영이 직접 인정한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세영은 가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녀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습니다. 언론 리스크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조카를 공격한 겁니까? 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다은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도윤이 촬영한 벌칙 고백 라이브 전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태호가 장난스럽게 고백하는 장면, 서연이 벌칙 고백이라고 외치는 장면, 그리고 댓글창에 쏟아지는 조롱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명확히 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어떻게 홍보대행사 서버에 들어갔습니까? 학교 내부 일인데요. 세영의 변호사가 답변하려 했지만 한다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버 로그를 보면 학교 와이파이가 아닌 외부 IP에서 업로드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한 겁니다. 모든 증거가 윤세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사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이가을과 윤기환의 친자관계를 인정합니다. DNA 검사 결과와 정황 증거가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가을은 미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 윤세영 측의 이가을에 대한 비방 및 영상 유포 행위는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로 넘어갈 것을 권고합니다. 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다은이 가을과 미나를 보호하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가을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기화는 가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판결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교장, 교감, 학생부장, 보건교사 이주희,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가을도 피해 학생으로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나가 옆에서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장태호와 배서연 그리고 영상을 퍼뜨리는데 가담했던 몇몇 학생들의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증거 영상이 다시 재생됐고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가 낭독됐습니다. 가을은 그 시간 동안 테이블 위에 올려진 손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힘들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종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장태호는 2주간 정학 처분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50시간의 봉사활동도 명령받았습니다. 배서연은 1주간 정학 처분을 받았고 디지털 성폭력 및 2차 가해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영상을 공유하고 조롱에 가담했던 다른 학생들도 경고 조치와 함께 특별 교육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학생부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지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가을과 미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희 선생님이 따라 나와 가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가을아. 끝까지 자리를 지킨 거 대단해.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학교에서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2주일 후 보건실에서 회복적 대화 모임이 열렸습니다. 주희 선생님이 기획한 자리였습니다. 회복적 대화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였지만 태호와 서연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실 상담실에 둥근 테이블이 준비됐습니다. 가을, 태호, 서연 그리고 당시 방관했던 몇몇 친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주희 선생님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주희가 조용히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내 차례가 왔을 때 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을을 바라봤습니다. 이가을 나 진짜 미안해. 그때 난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웃기는 애가 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전혀 생각 못했어. 아니, 생각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내가 축구로 주목받으면서 사람들이 날 재미있는 애로 봐주는 게 좋았거든.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걸 하게 됐어. 벌칙 게임도 그중 하나였고, 근데 내 표정 봤을 때, 그때 알았어. 내가 완전히 선 넘었다는 거. 가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태호도 혼란스러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연의 차례였습니다. 서연은 울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해, 가을아.
난 그냥 조회수 올리고 싶었어. 팔로워 늘리고 광고 협찬 받고 그게 전부였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나도 생각 안 했어. 서연의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라이브 끄고 나서 댓글들 봤어. 사람들이 널 얼마나 심하게 말했는지. 그때 무서웠어. 내가 한 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 그리고 이건 변명이지만 난 조회수에 중독돼 있었던 것 같아. 숫자가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았어. 사람 마음보다 숫자가 더 중요했어. 가을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피해자인 것 같았습니다. 소셜미디어 중독의 피해자. 조회수라는 숫자에 갇혀버린 사람.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을아, 내 이야기도 들려줄래? 가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나. 그날 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내가 잠깐이나마 믿었던 게 부끄럽고 모두 앞에서 창피당한 게 너무 수치스러워. 가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왜 그랬는지는 조금 이해해. 인기 얻고 싶은 마음, 관심 받고 싶은 마음. 나도 사람이니까 그 마음 몰라주지는 않아. 하지만 가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잘못 인정한 건 고마워. 근데 용서는 내 속도가 있어. 내가 언제 어떻게 용서할지는 내가 정할게. 지금 당장은 못해.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모이만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을을 바라봤습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선택할 권리. 그걸 존중하는 것도 회복적 대화의 일부였습니다. 태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가을아. 내가 용서 안 해도 괜찮아. 난 그냥 다시는 누군가를 장난의 소재로 삼지 않을게. 약속할게. 태호는 정학 이후 지방 뉴스 축구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에 후배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절대 이런 장난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소셜미디어 한동안 쉴 거야. 상담도 받기로 했어.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배워야 할 것 같아. 모임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방관했던 친구들도 차례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냥 웃고 넘길 문제인 줄 알았다. 심각한 줄 몰랐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가을은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건 아니었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가을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라는 것. 가해자가 사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용서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치유해 나가면 된다는 것. 가을의 사례는 학교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학생자치회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소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폭력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도윤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디지털 가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사이버 불링, 디지털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첫 교육 시간에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공간은 현실과 분리된 곳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한 말과 행동은 실제 사람에게 실제 상처를 남깁니다. 클릭 한 번,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사건 이후 모두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아그룹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렸고 기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윤아희망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학교 폭력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단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피해 학생 상담 지원, 가해 학생 교육 프로그램, 학교 내 예방 시스템 구축, 모든 걸 지원할 겁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한 이사가 반대했지만 기와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기업이 아무리 크고 부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 손녀가 겪은 일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사회는 결국 재단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윤아희망재단. 희망을 주는 재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첫 번째 사업으로 청소년 자문단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재단 정책에 의견을 내는 조직이었습니다. 가을은 자문단의 일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가을은 제안했습니다.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이 문구를 캠페인 슬로건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재단 실무진은 가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슬로건은 포스터로 제작되어 전국 학교에 배포됐습니다. 포스터에는 가을의 사진은 없었지만 가을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재단에서 사무국 계약직 공고가 났고 미나가 지원했습니다. 20년간 편의점과 청소 일을 해온 경력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고 있었고 미나가 딱 맞았습니다. 첫 출근 날 미나는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가을이 옷매무새를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누가 봐도 그냥 당당한 직장인이에요. 미나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가을아, 엄마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 내서 신고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아니에요. 엄마가 항상 제 옆에 있어줘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옥탑방은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그 안은 따뜻했습니다. 윤세영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사회는 세영에게 부회장직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세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일정 기간 재단 산하 청소년 쉼터로 현장 파견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영은 쉼터에서 위기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출한 아이들, 학교 폭력을 피해 도망친 아이들, 가정 폭력을 견디다 나온 아이들. 세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세영은 15살 소녀와 상담을 했습니다. 소녀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살을 시도했다가 쉼터로 왔다고 했습니다. 세영은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을에게 한 일도 이런 거였구나. 언론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한 아이를 공격했구나.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세영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회사를 지킨다는 명분,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 그 모든 게 결국 한 아이를 희생시킨 변명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세영은 가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길고 진솔한 편지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변하겠다는 약속만 적었습니다. 가을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세영도 변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걸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한 것 같았습니다. 학교도 회사도
가족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작은 신고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을은 어느 날 방과 후 도서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조금씩 색을 바꾸고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계절이었습니다. 가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을 거야. 나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문장을 읽으며 가을은 조금씩 단단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습니다. 재판과 수술, 언론 소동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도 가을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이 울렸고 가을은 옥탑방 침대에서 일어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엄마가 청소 알바가 아닌 재단 직원으로 낮에 출근한다는 것, 그리고 가을 자신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 가을은 분식집 일을 마치고 남은 김밥 한 줄을 들고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벽 시장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생동감이 가을은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물건 파는 소리, 좌판을 정리하는 소리. 이 모든 게 가을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이 시간 공기가 좋고 나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기분이라서요. 가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장 입구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무거운 상자를 들고 비틀거리다 넘어지려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새벽 시장은 늘 이랬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바빠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몇 달 전 외할아버지를 도왔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갔고 가을만 멈춰 섰었습니다. 가을은 망설임 없이 남성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가을은 상자를 받쳐주며 물었습니다. 남성은 창백한 얼굴로 가을을 올려다봤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얼굴이었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당뇨, 저혈당 같아요. 남성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가을은 상자를 땅에 내려놓고 급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가을은 요즘 늘 사탕을 들고 다녔습니다. 누군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사탕 하나를 꺼내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사탕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가을은 동시에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차례대로 취했습니다. 구급차 오고 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탕의 당분이 효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아? 가을이 돌아보자 엄마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재단은 쉬는 날이었고 미나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미나는 딸이 누군가를 돕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또 누굴 돕고 있네, 우리 딸. 미나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가을은 엄마를 보고 웃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줬잖아요. 사람 도와주는 건 손해가 아니라고. 미나는 딸 옆에 쪼그리고 앉아 남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안전하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남성은 실려가기 전 가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전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가을과 미나는 시장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고 시장은 점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새벽 공기 속으로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을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외할아버지의 장바구니를 들어준 선택, 학교 폭력을 신고하기로 한 선택, 비서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선택, 엄마에게 숨기지 않고 모든 걸 말한 선택, 법정에 서서 증언한 선택,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가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엄마의 삶을 바꿨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했고 편의점 알바에서 재단 직원이 되게 했습니다. 또한 가을 자신의 학교를 바꿨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소위원회가 생겼고 정기적인 예방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재벌 회장의 인생 방향까지 바꿨습니다. 유나희망재단이 설립되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가을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작은 선의가 파도처럼 퍼져나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그날 저녁 외할아버지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가을과 미나가 현관에 들어서자 기환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가을아, 미나야, 어서 와. 거실에는 이미 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영은 쉼터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재벌 회장, 집 나갔던 딸, 옥탑방에서 자란 손녀, 그리고 가족을 공격했던 큰딸, 모두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세영이 조심스럽게 가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을아. 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한 짓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 안 해도 나도 나대로 바뀔게. 쉼터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많이 배웠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뻔했는지. 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가을은 세영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그때 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모가 왜 그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가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린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천천히 같이 바뀌면 좋겠어요. 이모도 저도 우리 모두. 그 말에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기환은 손녀의 성숙함에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가을아. 정말 고마워. 저녁 모임이 끝나고 가을과 미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옥탑방에 도착해 문을 열자 좁고 낡은 방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에게 이 공간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운 곳이 아니라 그저 집일 뿐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랑이 있는 곳, 좁지만 따뜻한 곳. 가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려 손등에 작은 별 모양 점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그 위에 하트를 그려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을이는 별처럼 빛나는 아이야라고 말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난 이 가을이면서 윤가을이기도 하구나.
이가을로 살아온 18년. 옥탑방에서, 시장에서, 분식집에서 만든 정체성. 그리고 윤가을로 인정받은 최근 몇 달. 재벌가의 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두 정체성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자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을은 더 이상 신분이나 혈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손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그게 자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가을은 가을 자신이었습니다. 새벽에 일하고 학교 폭력에 맞서고 낯선 사람을 돕고 용기 내서 말하는 사람. 그게 진짜 이가을이자 윤가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좁은 창문 너머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첫눈을 보며 추운 겨울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난방비, 두꺼운 옷, 얼어붙은 수도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은 그저 아름다운 자연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옥탑방도 시장도 분식집도 더 이상 상징적인 무게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을 삶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가을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자랑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을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계속 선택할 거야. 선의를 선택하고 책임을 선택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는 걸 선택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글을 쓰는 내내 가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려움 없는 미소, 확신에 찬 미소, 미래를 향한 미소. 다음 날 월요일 새벽 가을은 다시 알람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덜 피곤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을은 분식집 앞치마를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시장은 여전히 어둡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불이 켜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익숙한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 생선가게 아저씨, 떡볶이 집 사장님. 모두가 가을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을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네, 아주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가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분식집에 도착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하는 순간 가을은 이 모든 게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작은 일상, 이 평범한 시간들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분식집을 나서는데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할아버지의 차가 아니라 재단 현장 방문용 차량이었습니다. 차에서 재단 실무진들이 내려 근처 청소년 센터로 향했습니다. 가을은 그 차를 힐끗 보고 그냥 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달 전 같았으면 그 차를 보고 긴장했을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세계, 닿을 수 없는 세계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차였습니다. 화려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가을은 학교로 향하는 길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시간. 가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난 오늘도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거창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겠다는 평범한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가을의 모든 성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언젠가 도착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장 뒤편에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좁은 골목길을 비쳤습니다. 가을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은 어깨였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18살 소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가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가을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침묵과 용기 사이에서, 포기와 도전 사이에서. 하지만 이제 가을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새벽 시장의 아침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가을도 그들 사이에서 자신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한 하루.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 그렇게 가을의 삶은 계속됩니다.